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민영님께서 10만 라인 26,280시간을 이행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민영입니다. 제 소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 비트백킹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비트라는 서비스 만들고 있는 비트백킹 컴퍼니에서 CTO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파이콘 2016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파이콘인데요. 어떻게 또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세 번 계속 다 파이콘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제가 이제 올해는 또 G 이벤트가 아니라 전부 다 또 다 어싱크 IO 얘기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는 G 이벤트 얘기를 살짝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셀러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제가 이제 장단점을 빛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점, 나쁜 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파이콘 세 번째기도 하고, 또 저희 서비스도 이제 한 3년 4개월 정도 된 거죠. 3년 4개월 정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좀 얻었던 나름의 이제 경험과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이썬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얘기를 좀 살짝 드리려고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오늘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파이썬으로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네. 생각보다 조금 많지 않으시네요. 네. 아무튼 2013년 4월에 이제 저희 서비스에 비트에 이제 첫 커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의 파일과 787줄짜리 커밋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저희 처음부터 깃을 썼으니까 깃 이그노어 파일 있고, 그 다음에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닥스를 빌드하기 위한 세팅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을 위한 셋업 파일가 들어갔죠. 닥스 있고, 셋업 파일 있고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가 지금은 절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모험적인 파이썬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발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이날 발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8월 10일 날부터 제가 이제 발표 준비를 시작을 해서 그날 이제 깃허브에서 보니까 커밋은 어느덧 이제 15,728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간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총 1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성을 봤더니 대략 거의 한 84% 정도에 가까운 파이썬 코드와 약간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도 있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지난 한 3년 반 정도에 되는 기간 동안 비트가 이제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코드가 몇 줄이나 되나고 봤더니 딱 10만 8천 줄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1000줄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어느덧 이렇게 10만 줄이 돼서 저도 이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오래 개발을 하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가 파이썬을 어느 부분에 쓰고 있는가 하면 비트는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의 API를 제공하는 REST API 서버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REST API 서버도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음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음원을 관리하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죠. CMS가 또 저희 파이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정산, 광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는 AWS를 쓰고 있는데, AWS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것들, 이런 것도 또 당연히 다 파이썬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쓰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니까 정말 이제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거의 전 부분에 파이썬을 쓰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단일 리퍼지토리에 저희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 오픈소스 진흥재단인가 하는 거기서 이제 저희를 인터뷰를 하러 오셨었어요. 비트가 파이썬을 쓰고 있고 오픈소스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그때 정리했던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가 다 파이썬 오픈소스들이죠.
뭐 지금은 이제 저희가 UWSGI가 아니고 G유니콘을 쓰고 있는데 G유니콘 뭐 슈퍼바이저 뭐 완드 SQL 알케미 플라스크 셀러리 뭐 네 많습니다. 이런 저희가 파이썬 커뮤니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파이콘에서 와서 발표를 하고 뭐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후원도 하고 했었던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파이썬 커뮤니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네 나름의 이제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본격적인 좀 주제로 들어가서요. 스타트업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 게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그 철도는 달리고 있는데 찻길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철로가 이제 이렇게 잘 깔리는 준비가 되는 길이 딱 끼는 시간을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죠. 뭐 고객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대표님도 그걸 기다려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참 안 좋은 환경인데 개발이 이제 일정을 주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표가 이거는 내일이면 볼 수 있지 뭐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일정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게 요구사항이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고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일정 관련된 문제, 뭐 매니지먼트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최소한 제 목표는 어떻게 됐냐면 최소한의 품질은 항상 달성하자라는 좀 목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더 나은 품질을 뭐 이렇게 달성하자 아니면 최소한의 품질에 신경 쓰자 이런 게 아니라 딱 할 최소한을 생각을 하고 그 최소한은 무조건 항상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스타트업 개발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 개발팀이 좀 일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사실은 요즘엔 되게 흔한 워크플로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 이제 메인 리파지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각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먼저 포크를 뜨고요. 1번이죠. 1번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네, 개발자들이 포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은 자기가 포크한 저장소에서 뭐 나름의 수정 작업들을 하는 거죠. 수정 작업들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완결이 되면 그거를 이제 플리캐스트를 보내고요. 그러면 이제 플리캐스트가 이제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내부에서 뭐 다른 개발자들이 리뷰도 하고 의견도 주고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리캐스트가 만들어지면 그와 동시에 이제 또 그 CI를 들어가게 돼서 뭐 린트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테스트들에 대한 검증도 하고 이제 또 그게 테스트가 통과하냐 안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그 똑똑한 이미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저희 그 브랜치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냐면 충돌로부터 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마스터 브랜치는 항상 배포해도 안전하다라는 걸 보장하는 도구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해당 도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스터로 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리면서 보셨지만 결국엔 저희 개발 워크플로우에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뭐 이제는 그냥 우리는 깃을 씁니다. 뭐 깃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깃허브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깃허브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플리캐스트 제도라던가 뭐 브랜치 보호라든가 아니면 스테이터스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는 이제 깃허브를 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죠. 네. 깃허브에 장애났을 때의 그 비트 개발팀의 풍경이죠.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해요. 네. 뭐 배포도 못하고 뭐 커밋도 못하고 뭐 다른 사람들 코드를 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저희 워크플로우의 핵심은 결국에는 플리캐스트를 만드는 거고 그 플리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일을 관리를 하는 건데 이 플리캐스트를 어느 단위로 만들어야 되느냐가 사실은 저희는 약간 좀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 하나를 통째로 플리캐스트로 다룰 거냐 아니면 그 프로젝트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는 작은 단위로 플리캐스트를 나눌 거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작은 단위, 가급적이면 뭐 예를 들면 플리캐스트 하나의 커밋이 뭐 하나가 베스트고 많으면 두세 개 이런 정도의 굉장히 작은 단위의 플리캐스트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걸 저희가 좀 목표로 잡았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죠.
출시 3일 전에 뭐 아니면 이제 머지하기 직전에 다시 또 이제 마스터와 이제 비교를 했더니 충돌이 막 엄청 많이 나고 이거 어떡하죠? 뭐 머지하다가 또 하루 꼬박 날아가고 그런 일들을 이제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작은 단위로 작은 과업 단위로 일하기를 저희는 바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지금 이제 저희 실제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프로젝트에 갖고 왔는데 뭐 제가 좀 부끄러워서 날짜를 좀 지웠어요. 부끄러워서 날짜를 좀 지웠는데 어떤 플리캐스트들은 보면 막 3달, 4달 된 플리캐스트들도 있는 거죠. 이게 머지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개발자들한테 관심을 받기 어려운 주제거나 사업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뭔지 하고 이제 이 플리캐스트를 연 사람 외에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한 PR들이 여전히 오래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그 PR을 여는 이유는 리뷰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이게 리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익숙하게 잘 하시는 팀들은 또 굉장히 잘하는 문화고 또 약간 낯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낯선 문화인 것 같아요. 내 코드를 남한테 보여주는 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일단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또 많이들 갖고 계시고 또 약간 누가 내 코드 리뷰하면 꼭 그 나의 마음은 약간 이렇죠. 약간 예, 항상 그 코드 리뷰를 받을 때의 심정은 약간 이제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팀이 리뷰를 왜 하는가 하면 좀 저는 약간 뭐 리뷰를 하면 좋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러니까 리뷰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PR을 만든 사람이고 내가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인데 이거에 대한 구현에 대한 이해도를 다른 팀원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는 게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거죠. 나는 이 구현을 이렇게 했다라는 설명을 좀 더 다른 팀원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뭐 좀 더 나은 구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는 종종 개발자들이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PR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해요? 뭐 내지는 이거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되기도 해요. 인수인계라는 게 꼭 사람이 떠나야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옛날에 뭐 소위 농담 삼아서 이렇게 똥을 싸지른다 그러죠. 옛날에 내가 싸질렀던 똥을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치우게 됐을 때 아 그건 그때 왜 그랬냐면 말이죠 라고 이제 자기 변호를 조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옛날 시스템에 내 옛날 코드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책임을 넘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네, 리뷰하면서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림이 잘 안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리뷰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머지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개발팀 같은 경우는 이 머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약간 독특한 이미지. 네. 이게 이제 homu.io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고 또 한국인 개발자가 이제 운영하시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뭐 모질라 러스트에서 이제 메인 툴로 사용을 하는 도구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이제 GitHub에 보시면 브랜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브랜치 프로텍션이라는 게 뭐냐면 지정한 브랜치에 대해서 머지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home가 required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GitHub에 보시면 PR을 올리면 이 PR을 머지해도 좋다, 나쁘다라는 그거를 표시할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 API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렇게 4가지 스테이터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중에 반드시 저기에 체크한 API는 저기에 체크한 스테이터스는 석세스여야만 이 PR을 머지할 수 있다는 정책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거죠. include administrator, 네, 권력에 따라서 PR을 마음대로 머지할 수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건으로 설정을 해놓고 home에서 반드시 이 PR은 머지해도 좋다라고 체크를 해줘야만 머지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안전한 마스터라는 게 뭐냐면 home라는 건 결국에는 CI를 돌려서 CI에서 완수가 되어야만 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home가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PR들이 이제 머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PR들이 동시에 이제 머지를 기다리고 있고 이것들을 머지를 하고자 했을 때 일종의 직렬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직렬화를 시켜서 반드시 이 마스터로 들어가는 그 커밋들이 전부 다 CI를 한 번은 거쳐야 되고 그 CI에서 다 통과가 돼야만 마스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스터에는 항상 CI를 통과한 코드들만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약간 이제 우리가 그 설정한 테스트와 린트 등을 믿고 CI를 믿을 수 있다면 아 마스터는 언제나 100%에도 안전하다라는 이제 믿음을 보장해주는 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저희가 GitHub에 있는 PR의 커밋 같은 걸로 이게 R+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내가 이 커밋을 승인한다, 그러니까 이 PR을 승인한다는 건데요. PR을 승인을 하면 홈가 그거를 이제 별도의 브랜치에서 머지를 하고요. 별도의 브랜치에서 머지를 해서 그 이제 CI를 돌립니다. 그래서 CI를 돌려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마스터로 머지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테스트에 실패하면 당연히 이제 머지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다시 개발자의 액션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홈가 체크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내 PR이 머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 작업이 다른 PR에 의해서 충돌이 났다 그러면 홈가 알려줍니다. 어떤 다른 PR이랑 충돌이 났으니까 그 컨플릭트를 해결하시오 라고 또 이제 이렇게 홈가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홈은 항상 그 마스터라는 브랜치를 그 테스트된 그러니까 CI를 통과한 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도구죠. 그럼 이제 CI를 통과한, CI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최소 품질 기준을 통과하는 코드들이 들어갔다는 건데 테스트라는 게 사실은 되게 저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개발자들은 내 코드가 돌아도 문제고 돌지 않아도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일단 테스트에 앞서서 CI를 통해서 무엇을 점검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팀원이 항상 뭐 늘 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또 사람은 뭐 누구나 늘 실수를 하죠. 그래서 근데 사람이 실수를 한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한 사람을 블레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수를 한 사람을 블레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기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수라면 실수를 이제 하지 못하게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가 뭐 3년이 넘어가고 그 4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그 코드의 어떤 유지보수성이죠. 가독성, 유지보수성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하면 좋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독성이 좋으면 뭐 시간을 줄여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성으로 직결되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스트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밑바닥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정말 유닛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막 되게 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로 그 스타트업의 개발자들은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서 그냥 외부에 노출되는 엔드포인트만을 일단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기준으로 삼자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많이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로고 요즘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트래비스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트래비스가 이제 PR을 받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린트들을 수행을 합니다. 린트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페팔이라든가 이런 개발 그 권고사항을 좀 많이 강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페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코드는 이제 아예 머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실수가 되게 많죠. 임포트 선언을 빼먹고 이제 개발을 해서 막상 이제 마스터하고 머지 했더니 이제 모듈 임포트 안 돼 있다고 이제 서버 안 뜨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도 이제 실제로 좀 큰 장애가 났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전체 인풋 구문들을 다 떼다가 한번 쭈르륵 다 인풋 해보는 그런 그냥 인풋 실수를 예방하는 뭐 그런 이제 린트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페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플레이크 이닛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깃에 보면 커밋하기 전에 그 코드들을 조금 그러니까 파일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프리커밋 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커밋 오토 페팔 같은 도구는 이제 실제로 파일을
파이썬 파일을 이제 페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주는 도구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커밋하기 전에 훅을 걸어서 작동하게 한다거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이 네 가지들을 제외하고는 다 페팔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뭐 이제 80컬럼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거 뭐였죠? 사용하지 않은 로컬 변수, 이게 사실은 약간 검사가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냥 몇 가지 실용적인 예제들을 저 네 가지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다 페팔 항상 통과하는 코드들에 대해서만 머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테스트는 파이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저희는 그 파이썬 REST 엔드포인트 서버가, REST API 서버가 있다고 했는데 왜 엔드포인트 위주로만 테스트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개발의 대부분은 물론 뭐 백오피스도 되게 굉장히 나름 크게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이 그 클라이언트 구현에 필요한 API를 개발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게 그 요구사항 자체가 약간 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있는데 그 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사실 서로 다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 자체가 좀 미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개발 자체도 API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클라이언트 개발자들한테는 API 모양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던져주고 파라미터 뭐 하고 응답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라는 그냥 개략적인 명세를 우선 먼저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그 응답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인 거죠. 기초적인 구현. 근데 뭐 꼼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초적인 구현을 어느 정도를 하고 일단은 그냥 돌아가는 정도 선에서 구현을 하고, 보통은 그 다음에 테스트를 붙이는 것 같아요. 선 테스트 개발이 아니고 개념 구현을 했고, 그럼 예를 들면 그냥 URL 호출해 보면 뭐 파라미터 없으면 400에러 나야 되고 뭐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엔드포인트가 어느 시점에 가면 안전 구현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API가 배포도 나갔고 실제로 사용도 굉장히 많이 돼서 이 API가 어느 정도 되게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부터 이 API 유지 보수의 테스트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테스트도 같이 계속 수정이 되고, 이 API 자체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이 API 수정이 다른 것들에 깨먹지 않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가 약간 선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 좀 뒤에 오는 테스트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는 것 중에 약간 좀 뭐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저희는 좀 자명한 것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테스트에 대한 얘기 해보면 자명한 것에 대해서는 테스트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뭐 제가 예로 들었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지도 테스트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명한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에서 얻어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SQL 알케미라든가 셀러리라든가 여러 외부 라이브러리들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 특히 이제 프레임워크성 라이브러리들이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러면서 가끔 그 하위 버전 호환성을 깨먹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이런 자명한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API가 바뀌었다거나 API 사용법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API가 삭제되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테스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때로는 이제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자명해 보이는 것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외부 IO에 대해서 이제 뭐 발생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레디스라든가 멤캐시라든가 뭐 아니면 AWS 쓰시는 분들은 뭐 다이나모DB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사실은 옛날에는 좀 모킹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모킹을 하다 보니까 모킹하는 것 자체에 버그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면 특정한 뭐 버전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테스트에서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이슈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는 그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외부 서비스들이라면 목을 해서 결과를 에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CI 환경에서 그 서버를 띄우고 그 서버에 실제로 그냥 다 명령을 날리는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보다는 실제 운영 환경과 가급적이면 버전을 맞추고 같은 버전에서 같은 환경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개발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을 좀 더는 방법으로 꼭 이제 어떤 버그를 수정했었다고 하면 그러면 꼭 그의 버그들은 테스트를 넣어야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멍청했던 나를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테스트가 빠른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는 정말 그 일종의 이제 기능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성능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테스트가 10분을 넘어가고 뭐 15분을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그 개발팀에서 CI를 좀 약간 장애물로 여기게 돼요. 장애물로 여기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CI에 가급적 CI를 안 타고 하는 개발을 하게 되고 테스트를 안 하는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또 기초 품질 유지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기적으로 테스트 속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실제로 제 생각에는 CI가 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느린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빌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던 시절에는 옛날에 뭐 빌드 걸어놓고 뭐 이게 논다 뭐 이제 이래서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CI가 자칫 잘못하면 약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다른 세션에서도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 오늘 다른 세션에서 얘기하는 건 커버월스인데 이거는 이제 코드쿠브라는 그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거의 모든 코드가 다 하나의 리파지트리에 있는데 이 서비스가 하나의 프라이빗 리파지트리까지는 무료로 제공해줘서 저희가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코드쿠브 같은 사이트를 보시면 실제로 옆에 보시면 그 좀 진한 녹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붉은색이 있는데 붉은색 부분은 테스트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저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테스트 통과했다. 내 PR의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뭐 머지에도 안전해 라는 얘기를 절대 못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커밋에 대해서는. 왜냐면 테스트 과정에서 수행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만든 테스트가 얼마나 유효한가 또는 이 PR이 CI를 통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지? 라는 그 용도로서 테스트 커버리지가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사실은 처음부터 측정을 한 게 아니라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우리 전체 코드의 커버리지가 뭐 예를 들면 얼마야 이런 거보다는 매번 PR이 올라갈 때마다 내 이번 PR이 커버리지가 얼마였지? 실제로 내 코드가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실행이 됐지? 라고 하는 약간 좀 사후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이제 스테이터스 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서 테스트를 강제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적인 용도로만 쓰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커버리지가 올라가야만 그 커밋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되게 강한 규제인 거죠. 그러니까 커밋을 넣을 때마다 라인 바이 라인 단위로 최대한 커버리지를 확보해야만 머지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로 마지막 얘기로 저희가 좀 문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코드의 커밋 메시지에 있는 얘기예요. 실수로 문서를 영어로 했었다. 네, 제 앞 시간에 발표했던 홍민희 씨가 네, 제가 이제 안 믿으실까봐 실제로 증거로 갖고 왔던 건데 저희 그 최초 커밋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문서를 되게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실제로 첫 커밋은 오로지 문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커밋이었고 그래서 이제 스핑크스와 그 HTTP 도메인이라는 저희가 이제 레스트 서버 위주기 때문에 그렇게 문서화를 했었고 처음에는 진짜 문서를 열심히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저희 코드에 실제 캡처를 뜬 건데 이 뒤에 실제 코드는 딱 2줄 있어요. 이 뒤에 실제 코드는 딱 2줄 있고 문서를 이렇게 정말 저희가 한때 되게 열심히 썼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제 저렇게 열심히 문서를 쓰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이렇게 문서를 쓰지 않는가 하면 요즘엔 보니까 문서가 있으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문서죠. 네, 문서로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문서인데 저희가 문서에 실패했던 이유를 조금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서버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클라이언트 개발자라는 내부 고객이 있는데 내부 고객이랑 얘기를 할 때 그 이 문서가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수단이 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API 명세를 전달하고 뭐 이럴 때 그냥 메신저로 얘기하고 뭐 요즘에 슬랙이죠. 슬랙으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서로 얘기를 하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 멀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갱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갱신이 되지 않는 문서는 또 이제 그나마 보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서 자체의 효용이 사라지는 좀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문서 자체의 효용성은 사라졌고 문서가 없는 코드가 너무 많고 문서가 없는 API가 너무 많으니까 자 이제 문서를 다시 한번 써볼까라고 하면 네 그냥 프로젝트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랑 거의 동급의 너무 거대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좀 문서화에 실패했고 제가 다시 이 문서화를 저희 프로젝트에 도입할 수 있을지 솔직히 약간 조금 회의적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1부였고요. 2부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주제에서 저희의 몇 가지 사례를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분량 조절 관계상 이 뒤에 OST로 많이 좀 뺐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레버리지라고 하죠. 사업을 위해서는 뭐 대출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러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기술 부채의 관리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기술 부채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기술 부채라는 게 약간 이런 거죠. 네, 집이 저 상태인데 이제 우리는 오늘 3층을 올려야 되는 네,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저희는 많이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적정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기술, 뭐 예를 들면 가장 나은 기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적용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그 시점과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항상 잘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개발자들의 모든 마음은 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기술 부채를 늘리고 싶어하는 개발자는 사실 잘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비용평가에 실패를 했던, 그러니까 적정 기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비용평가에 실패했던 사례를 좀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2014년도에 파이콘에서 G 이벤트를 발표를 했지만,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제 지난주에서야 그 G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발표도 했으니까, 신고 좋은 거 알죠? 좋은 것도 알고. 근데 이게 도입하면 좀 복잡도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청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 이거 사실 별로 필요성이 크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G 이벤트에는 되게 아름다운 멍키 패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한 두세 줄 고치면 알아서 다 된대. 그리고 이제 2016년이 도래해서 어싱크가 필요해졌죠. 이제 인스턴스는 다 돈인데 인스턴스당 처리를 하는 요청 수가 너무 떨어지고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회사가 이제 좀 비용을 아끼고 싶어서 줄이려고 봤더니 이제 싱크 모델이니까 스루풋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줄일 수가 없어서 이제 어싱크를 가야겠다. 그래서 또 저희 코드를 프로파일링을 좀 해봤더니 대부분은 그냥 다 IO예요. 맨캐시 갔다 오고 DB 갔다 오고 레디스 갔다 오고 다이나모DB 갔다 오고 다 그냥 IO 하느라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어싱크 도입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G 이벤트에는 멍키 패치란 아름다운 게 있으니까 저거 딱 두 줄 넣으면 될 거야. 근데 그때랑 지금은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사실 그 스타트업의 서비스 개발이라는 게 약간 이제 이런 면이 있죠. 달리는 차에 그 바퀴를 갈아치우는 일의 연속이고, 특히 이제 어싱크 같은 경우는 되게 펀더멘탈한 베이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2013년에는 정말 딱 세 줄로 됐었을 거예요. 멍키 패치 세 줄로 정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2016년에 저희가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대략 한 2000줄 정도의 수정을 했어야 됐고 바꾼 파일만 31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머지하고 배포하는 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잡도가 굉장히 상승한 시스템에서 저희가 아까 커밋이 15,000개고 라인이 10만 라인이 되는 이 시스템에서 단순히 멍키 패치 세 줄로 그런 매지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2013년에 그냥 어싱크 베이스로 개발을 했어도 전체적인 개발 복잡도는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초기 비용에 실패를 해서 이제 와서는 너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써야 됐고 지금도 여전히 약간 잠재되어 있는 버그가 있어서 지금도 조금씩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읽기는 좀 그렇고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이 문서를 좀 저희가 잘못 읽거나 아니면 그 영향도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생겼던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SQL 알케미를 쓰고 있고, 그 ORM으로서 SQL 알케미를 쓰고 있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DB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SQL 알케미 중에서 이제 그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쿼리를 날릴 때 그 트랜잭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로 오토커밋 모드가 있고, 뭐 블라블라 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오토커밋은 너는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트랜잭션 속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트랜지션을 명시적으로 열 건지 아니면 SQL 알케미가 관리해주는 암시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트랜지션을 사용한다는 건 이거죠. 기본적으로 세션이 생성되는 시점에 무조건 트랜지션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는, 모든 쿼리는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셀렉트라고 할지라도 모든 쿼리는 다 트랜지션 속에서 수행이 되고 커밋이나 롤백으로 트랜지션이 끝나면 또 새로운 트랜지션을 열거지고, 그래서 이제 SQL 알케미가 굉장히,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DB의 수정은 발생하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게 DB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의 장애의 99%는 이것 때문에 났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장애의 99%는 이것 때문에 났는데요. DB가 그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시스템에서의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는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의, 그러니까 21세기지만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과 커넥션 비용은 매우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쓰기와 읽기의 레이시오가 9대1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쿼리는 트랜잭션이 걸려 있었고, 트랜잭션에 동시에 열리는 트랜잭션이 많고 동시에 묶이는 커넥션이 많으면 당연히 DB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을 모든 커넥션들이 다 물고 다니다 보니까 커넥션 풀링 같은 약간 오버헤드를 줄이는 적절한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파이썬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팹20의 더 제노브 파이썬이라는 거에 보면 이게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있는 말인데요. 명시적인 게 암시적인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문서에 써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지만 아무튼 오토커밋 트루로 키기만 하면 된다길래 이렇게 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죽었다 깨나도 계속 트랜잭션이 열리고 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한참 찾다 보니까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써져 있지만 팹249라고 마찬가지로 또 파이썬의 다른 그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API를 정의한 팹249라는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또 갑자기 이제 앞에 제노브 파이썬을 배신하는 팹249에서는 이제 모든 쿼리는 그러니까 모든 트랜잭션은 암시적으로 관리되고 모든 쿼리는 DB의 그 트랜잭션 하에서 수행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DB 드라이버인 그 사이코피지2는 팹249를 또 굉장히 충실하게 구현을 해서 알아서 트랜잭션을 넣는 게 액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날 SQL 알케미에서 오토커밋 켜봤자 실제로 작동은 안 하는 거고, 저기 맨 밑에 아이솔레이션을 조종하는 되게 이제 그 약간 좀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을 수정했어야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없는데 이제 문서를 백날 읽어봤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저희가 지난 한 3년 정도 이제 파이썬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면서 그냥 얻었던 가장 큰 교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발을 했어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다 이런저런 얘기를 썼지만 그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건 결국에는 끊임없이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걸 고민하고 그 기술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굉장히 잘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슨하지만 엄격하게라고 썼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되게 이런 부분을 주저하세요.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맞는 건가. 처음부터 약간 이제 우리는 이제 고객이 1명일지라도 우리는 고객이 10만 명인 상황을 대비를 하는 개발자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적정 시점을 놓치는 건 굉장히 뼈아픈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단 시장에 내보내는 것 자체의 가치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믿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제가 좀 사례 2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약간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잡아서 좋은 개발을 해야 되고 나은 개발을 해야 되지만,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느슨할 필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발표 제목을 선정을 해놓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고 아마도 들으러 오신 분들도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얘기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너무 방대해서 약간 좀 멘붕해가지고 주제를 좀 이렇게 다듬었었고요. 그래서 210호에서 네, 애프터 서비스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라든가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웠던 저희 실제 사례나 아니면 저희 비트 개발 3년 과정에서 있었던 실제 일들 같은 얘기는 제가 좀 OST에서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10호에서 이 발표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 서비스 관련돼서 저희 지난 한 3년 파이썬 만들면서 있었던 일을 궁금하신 부분은 네, 210호에 오셔가지고요. 제가 Ask me anything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네, 어떤 질문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0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나요?